안녕하세요. 헤드헌터 박형준입니다. 오늘 제가 두 번째 찍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어색했는데 두 번째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누구나 헤드헌터 될 수 있다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. 사실 저도 헤드헌터가 제 꿈이 아니었습니다. 그냥 평범한 대학교를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95년도에 대졸 공채로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전자, 삼성반도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주 52시간이 정착이 돼서 삼성이나 다른 벤처 회사들도 자율근무제, 재량근무제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90년도 중반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. 그때 이건희 회장께서 7사제라는 게 있었는데 아침 7시 출근, 오후 4시 퇴근. 반도체는요, 꿈도 못 꿨어요. 7사제,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제 선배가 군기를 잡느라고 7사제, 7곱하기4, 한 달에 28일 근무하고 이틀 쉬라고 이 반도체에서는 7사제라는 게 그게 7사제라고 웃긴 아닌 여담이 있었습니다. 저는 반도체 팹에서 그 제조, 생산 관리나 그 품질 관련된 업무를 일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한번 그 셧다운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설비 세팅하고 워밍하고 그러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. 반도체는 그 셧다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그러면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정전이 됐을 경우에 그때 그 메모리 그 디램 값이 갑자기 폭등한 적이 있었거든요. 반도체는 그만큼 그런 이제 셧다운이나 그런 게 민감하고, 두 번째는 반도체는 잠시도 끌 수 없고 그 팹이라는 게 24시간 풀 돌아갑니다. 밤에도 누군가는 오퍼레이터리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엔지니어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. 반도체 그 불량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 반도체 웨이퍼 수많은 게 개선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. 제가 집에 퇴근했다가도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다시 이제 팹으로 들어가고,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나 예를 들면 북한에 간첩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부대가 비상이 걸려서 잠자는 사람들도 다 소총 메고 가지 않습니까? 그렇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칩메이커 반도체 회사, 반도체 장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봉을 많이 받아서 부럽게 생각하거든요. 부러워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. 특히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수출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주는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당연히 있었고요. 전혀 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. 삼성 다닐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들은 그 베이직 샐러리에서 그 PS는 많게는 50%까지 받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PS 2,500만 원, 다른 것도 많이 받는데 그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 아깝고 더 많이 줘도 된다고,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참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. 대기업 직장 그만두고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그러면, 그 당시에는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제 사업을 하면 직장 생활보다도 두세 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오게 됐고요. 그게 참 철없는 생각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도 좀 봤고요. 그 후에 다시 제가 그 외국계 반도체 비전 장비 회사, 지금은 이제 클로징되고 없어졌는데 그 메모리 팹리스 회사 품질 관리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에 메모리 팹리스 회사, 그 회사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이 삭감이 되고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자 저도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됐고요. 그러는 과정에서 잡토탈 사이트에다가 제 이력서를 올려놨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하루에 헤드헌터들이 10몇 명씩 전화가 왔습니다. 그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맞는 잡 포지션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전혀 맞지 않는 포지션을 소개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서치폼을 통해서 그 분당 야탐역에 있는
회사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. 저는 분명히 그 헤드헌터 분한테 면접을 본다고 두 번 다시 이야기했는데 그분께서 그 본면접을 보기 전에 저하고 한번 면접을 보자고 했습니다.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아니 면접을 보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1월 달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. 차로 제가 못 가져가고 그때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성남 사기막골에 있었는데 거기서 여의도 회사까지 가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. 그런데 그 헤드헌터 분께서는 그 회사 규칙상 헤드헌터가 면접을 보지 않으면 면접을 보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나 다를까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. 그 헤드헌터 분께서 저한테 그 여자 헤드헌터 분께서 두 가지를 딱 저한테 면접을 받습니다. 첫 번째, 그 회사 지원 동기가 뭐냐. 두 번째, 본인의 그 장단점, 특히 그 강점에 대해서 설명해보라. 10분 만에 이야기했습니다.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갖고 물론 대답은 잘하고 나왔지만요. 아니 그 10분 정도 이야기할 거는 휴대폰 갖고 말하면 되지 왜 그 2시간 정도 되는지 거기까지 오라 그런지 잘 이해도 안 갔고요. 저는 뭐 기술적인 팁을 줄 줄 알았는데 그분한테는 사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대가 할 수 없는 헤드헌터였습니다. 그 반도체에서 제일 기본적인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가 뭔지 비메모리가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. 그 후에 제가 헤드헌터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. 보통 클라이언트사에서 그 사람의 그 기술이나 업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그 인성을 그 굉장히 다 중요시 하거든요. 그 인성 관련돼 가지고 그 헤드헌터가 정말 본 자기가 거래하는 그 회사한테 그분을 추천해도 되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걸로 알았습니다.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상한 사람을 추천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면접을 봤는데 정말 그 인성이 이상하고 그런 사람이 면접을 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하고 거기 계약된 헤드헌터가 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면접을 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. 이 시점에서 이거를 뭐 보시는 다른 헤드헌터는 뭐 제 의견에 동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사람이고 그분도 사람입니다. 헤드헌터라고 그분보다도 더 뛰어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이 사람의 그 인성을 봐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요. 저도 같이 일하는 이제 헤드헌터 분한테 그냥 면접 전에 같이 면접을 보는 걸 별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습니다. 단 그런 경우가 있겠죠. 그 후보자님들이 그 헤드헌터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는 면접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는 안 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뭐 영어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 회사 영어 잘하시는 헤드헌터가 있고 또 중국어를 갖다가 뭐 검증하라 그러면 중국어를 잘하는 헤드헌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면접으로 충분히 이제 검증을 하고 본 면접에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회사 면접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. 드롭됐습니다. 그 회사가 뽑는 포지션은 그 테스트 엔지니어인데 제가 뭐 품질 업무로도 해봤지만 품질 QA, QC 업무를 하면서 테스트 업무도 해봤지만 제가 전문적으로는 하지 않았거든요.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안 한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낸 것 같습니다. 그 후에도 저한테 수없이 많은 헤드헌터들이 전화가 왔습니다. 저한테 좋은 포지션을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제 주위에 좋은 분들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. 제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소개를 해줬거든요.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 두 분 연봉이 5천만 원이 다 넘어갔습니다. 그러면 그 두 분 토탈한 헤드헌터 수수료가 한 1,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한 나이 많으신 그 헤드헌터 사장님은 저한테 고맙다고 한번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습니다. 그 삼성역 근처에서 그 일식 목요리 비싼 거 얻어 먹었거든요. 뭐 술하고 같이 얻어 먹었기 때문에 한 몇십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매되는데 당연히 그분은 당연히 안 아깝겠죠. 그분이 뭐 연봉이 그 8천만 원이니까 보통 그 8천만 원 정도면
이쪽 업계 관례상 수수료가 15에서 20% 사이 받거든요. 근데 15%만 치더라도 1200만원, 저 때문에 1200만원 벌었는데 30만원 정도 뭐 술값 당연히 안 아깝겠죠. 그날 제가 얻어먹은 후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. 차라리 이 업무를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 당시 헤드헌터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을 주고 전체 실적에 관련해서 30이나 50% 주는 헤드헌터 서치펌이 있고요. 기본급이 전혀 없고 출퇴근이 전혀 없고 단지 본인의 실적에 대해서 그 70%를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분 입사시켜드린 분들이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70%면 1,400만원, 뭐 세금 3.3을 공제하더라도 한 1,300 얼마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년에 1,300만원, 아니 1년 아닙니다. 한 달에 1,300만원? 그러면 1년이면 10에 곱하니까 1억 이상은 벌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이 좋은 일을 왜 남 시키느냐,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헤드헌터 회사 3군데를 면접을 봤습니다. 두 회사는 제가 면접을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. 한 회사는 저보고 영어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유창하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면접이 안 됐고, 다른 헤드헌터 회사는 저하고는 좀 적성이 맞지 않는다 싶어서 잘 안 됐고, 세 번째 면접 본 회사가 이제 그 P사라는 헤드헌팅 회사가 있습니다. 거기 면접을 봤습니다. 그때 면접 본 그 P사 사장님은 딱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. 첫 번째,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처음 하면 한 2-3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는데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느냐. 두 번째, 우리 업무가 전화 업무가 많다. 클라이언트하고 캔디데이트하고 같이 이제 상호하기 때문에 전화로 이제 연결해서 성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자신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두 번째는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.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제가 전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1호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. 1호 공부하면서 그 책하고 테이프가 파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달 동안에 한 3개 정도 팔고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였기 때문에 휴대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습니다. 그 당시 그 부장님께서 저보고 그 박형준 너는 그 직장생활보다도 이거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. 같이 한번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 업무 해보자고 저한테 그 프로포즈가 왔는데 저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했습니다.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신 그 P사 사장님한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. 일이 술술 잘 풀리려나 그러나 그 2달 만에 그때 저희 그 P사 헤드헌터 수가 한 40몇 명 정도 있었는데 2-3달 만에 제가 3등을 했습니다. 저도 뭐 어떻게 3등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. 계약을 많이 성사시켜서 1억 이상을 벌어야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의 그 노력과 의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이 시점에서 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라 좀 이제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고요. 흥분하고 그러면 약간 마블 버벅대는 게 있거든요.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그 헤드헌터들도 저의 이런 단점 때문에 아마 한 2-3달 다니다가 이 업무를 그만두지 않을까. 왜 그러냐면요, 헤드헌터들이 보통 꿈을 가지고 왔다가 3개월 만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한 70%, 한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한 80-90%고요 10% 정도만 자기가 이제 생존에 남아서 좀 적응하지 않나 판단됩니다. 어찌 되었건 간에 그 P사 사장님께서는 그 신입 헤드헌터 교육을 시킬 때 저를 항상 롤 모델로 삼았답니다. 박형준 같은 헤드헌터 사람도 여기 와서 성공할 수 있다. 누구나 헤드헌터를 다 할 수 있다. 나중에 같이 일한 이제 후배 헤드헌터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그렇습니다. 글쎄 이게 저한테는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지금도 판단이 잘 안 갑니다.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제가 13년 동안에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고 한 건 계약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런 그 한 건 계약하는 게 이게 그 선택과 집중,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그러면 한 달에 한두 건 하는 게 크게 또 어렵지도 않다고 판단되고 그렇습니다. 다음번에는 저의 이런 경험담을 살려갖고 어떻게 그 헤드헌터 하고 그러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, 왜 누구나 다 헤드헌터가 될 수가 있는지, 헤드헌터사에서 그 우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
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. 그러면 오늘 제 누구나 헤드헌터 될 수 있다 제1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. 제2 강의는 다음번에 할 때니까 좀 기대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도 지난번과 말씀같이 살짝 옆에 구독 한번 터치해 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